오늘은 일단 호르몬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다 정리를 하고 이것이 이제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징들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갑상선이죠? 네. 자, 그럼 갑상선 호르몬의 위치를 봐보세요. 어디예요? 목 아래쪽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 아래쪽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 중에 T4, T3, 칼시토닌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T4를 뭐라고 그러냐면 T록신이라고 표현합니다. T3를 여기 3자잖아요. 그러니까 3 요오드 티로닌. 왜 요오드란 말을 쓰냐면요, 요오드가 세 문자 붙어있다 그 뜻이에요. 그 뭐냐면 호르몬에가. 자, 그러면 티록신은 요오드가 몇 개 붙어있는 거예요? 4개. 요오드가 4개 붙어있냐 3개 붙어있냐에서 T4, T3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관관계를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 기초 대사를 조율을 해주는 조율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이 보일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 체온 유지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이에요. 자, 실내로 쉽게 설명하면요, 온도가 떨어지면 감지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해서 온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반려를 해가지고 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칼시토닌하고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에 뭐냐면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이고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이 목에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 나비랑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 부갑상선은 이렇게 뒤쪽에가, 갑상선 뒷면에가 이렇게 4개의 분비되는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분비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앞면 말고 뒷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부라는 말을 그 뭐냐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파라예요. 파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호르몬이라 해서 파라토르 호르몬을 줄여서 파라토르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의 종류를 알고, 그 다음에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하고는 기란관계 호르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호르몬은 칼슘하고 이는 대사에 관여합니다. 자, 뼈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망간 이런 것들이 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80%가 콜라겐이죠. 그래서 칼슘제만 먹은 사람들은요, 뼈가 딱딱해져가지고 부러질 때 옆 부러지듯이 탁 부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라겐을 정말 많이 드셔야 돼. 그래야 부드러워지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부러지더라도 잘 붙습니다. 안 붙는 사람이 대부분이 칼슘제만 많이 드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저장되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요. 혈액안에는 1%의 칼슘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뼈하고 치아에가 99%가 칼슘이 존재하고 칼슘이 1%의 혈액 안에 존재하는데, 자, 내가 음식을 먹어서 또는 칼슘제를 먹었어요. 칼슘 보충제를 먹었더니 혈액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남아도는 칼슘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창고가 어디예요? 치아하고 뼈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도는 칼슘을 이렇게 뼈에 저장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칼 들고 설친다, 그래서 칼시토닌이에요. 이해되셨죠? 칼시토닌. 예. 자, 그 다음에 혈액 안에가 음식도 부주에 먹고 칼슘 보충제도 안 먹고 그랬더니 뭐냐면 혈액 안에 칼슘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가 걸쭉해져서 pH 산도가 7.4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혈액이 걸쭉해지고 탁해진 상태를 혈액이 산성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7.4로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항상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다시 혈액으로 이렇게 빼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저축하는 호르몬이죠. 저장하고 저축하는 호르몬이고, 이거는 다시 빼오는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파라토르몬, 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요 호르몬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수축기관이 안 되고 어때요? 칼슘 부족하니까 어때요? 손발이 차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날씨가 추운데 나만 더 추워.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중에 T4하고 T3의 문제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칼슘 대사가 안 돼가지고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막 더 추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칼슘 대사하고 인해 대사를 칼슘하고 인은 1대1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를 많이 드시면 칼슘 배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거 하나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은 칼슘을 저장하고 빼오는 호르몬이다. 하나는 갑상선 호르몬, 하나는 부갑상선 호르몬.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려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는 뭐냐면요, 페닐 알라닌에서 추출해요. 자, 이 페닐 알라닌에서 이게 음식 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자, 요게 이제 간으로 이동을 하면 간에서 이거를 가지고 뭘로 합성을 하냐? 티로신이라는 이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이건 이제 간에서 합성하는 거니까 이거를 보고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 단백질 종류를 페닐알라닌 또는 필수 아미노산 이러죠. 자,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페닐알라닌인데 이게 간으로 들어가서 티로신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티로신, 여러분 양자 재 보시면 페닐알라닌이 티로신이 전환된다 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그러면 페닐알라닌 티로신으로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요 티로신이 어디에 원료로 쓰이냐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호르몬의 원료. 어떻게 쓰이냐? 요게 요렇게 티로신이 두 개가 붙어요. 티로신 T1, 티로신 T2 이렇게 두 개가 붙는다고. 또 요거 또 잘못 설명할까봐 그냥 티로신 할게요. 그리고 요오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요오드가 4개 붙었다고 해서 T4라고 하고 티록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류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요오드가 하나 탈락된 거를 뭐라 그랬어요? T3. 요오드가 하나 탈락된 걸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T3. 그러면 T4에서 T3로 전환될 때 요게 뭐냐면 셀레늄의 역할이에요. 간에서 이 요오드 하나를 탈락시켜가지고 T3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갑상선 호르몬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해하지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T4에서 T3로 전환이 안 되면 내 몸의 기초 에너지 대사 이런 데 이상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고 막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셀레늄이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제품 중에?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제슈체에 들어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다 넣어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레늄이 해독의 끝판왕이고 우리 몸의 전체 조율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티로신 말고 요 티로신이 또 쓰이는 게 있어요. 요 티로신이 어디로 쓰이냐면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를 또 써야 해요. 도파민 호르몬.
여러분 도파민이 과다 분출되면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과다 분출되면 중독에 빠져요. 중독. 네, 사람이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무슨 중독, 뭐 이렇게 게임 중독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이게 중독에 빠져. 도파민이 이제 줄어들면 뭐가 돼요? 파킨슨이 되죠. 예. 근데 이 도파민의 주 원료도 뭐라는 거예요? 티로신. 예. 근데 그 전구 물질이 뭐예요? 페닐알라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닐알라닌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웨이. 예. 그다음에 프로쉐이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백질을 좀 충분히 먹어주시는 게 약간 남편이 헷가닥 돈다라고 하면은요 단백질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따라 이상하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손발이 좀 떠는 것 같다 그러시면 빨리 먹이셔야 됩니다. 안 먹였다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상으로 보면 이게 페닐알라닌이 티로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티로신이라는 단일 제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호르몬들을 아민계라고 그래요. 아민계 호르몬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나중에 혹시 그 방송에 또는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면 아민계 호르몬의 종류는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자, 왜 아민계냐면요. 이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에서 니은을 앞으로 당기니까 아민기가 돼요. 그래서 아민계 또는 아미노산계 이렇게 아민계라고 표현하는 용어가 나오면 티로신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파민이나 이런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 쓰였다. 요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인슐린 그럼 뭐냐면요. 우리 몸의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이 조합으로 이루어지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11가지야. 이 20가지가 조합이 되면 몇 배까지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으로 보면 인슐린은 20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끼리 엮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패턴에서 갑상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 고장나면 다 고장난 거라니까요. 보일러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함부로 떼내기 전에 함부로 관리한 사람이 문제죠.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붓던지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저하되든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백질 충분히 드셔야 되고 요오도 드셔야 돼요. 요오도는 우리나라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미역국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꼭 드세요. 네, 그러시면 뭐 김이나 미역국 드시면 뭐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신 호르몬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부신은 어디에 있어요? 위치. 부신의 위치. 예. 신장에 이렇게 콩팥 위에 세모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장이죠. 네. 콩팥이라고도 하고요. 신장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가적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신한 장기가 이 한의학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장기고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 몸의 만성피로 증후군을 밝혀내는 원인이 된 겁니다. 자, 부신피질 호르몬하고 이게 부신 호르몬하고 이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 연관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요새 무슨 게 되냐면 부신 피로 증후군 요렇게 지금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 합성하여 부신 피질 호르몬 부족으로 아니면 과다 사용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을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관관계의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신은 이렇게 보면 이 겉에 있는 겉질이라고 표현하죠. 겉질. 또는 이거를 표피자를 써서 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거를 속에 들어있다 해서 속질 또는 중심에 있다 해서 수질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그 나이트 가면 오늘 수질 물이 좋네 그러잖아요.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겉질, 피질, 속질, 수질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됐고요. 자, 이 겉질은 이 뭐냐면 이게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 막인데 맨 겉에 있는 막이 뭐냐면요. 토리층이라는 막이에요. 토리층. 그래서 이 토리층에는 뭐가 분비가 되냐면요. 알도스테론 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알도님하고 스테론님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알도스테론. 요 분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신장에 있잖아요. 신장에서 나트륨. 자,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면 칼륨은 어떨까요? 자동적으로 배출하겠죠. 서로 기란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금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고나트륨 혈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가지고 이제 고혈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으면 또 어때요? 그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트륨 밀어내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밖에서 드시는 거는요, 그 소금을 나트륨하고 염소만, 그러니까 염화나트륨만 이 가공해가지고 거기다가 MSG를 넣은 맛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먹으면 음식이 자꾸 나트륨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속이기 위해서 거기다 뭘 넣자면 설탕을 엄청 많이 친단 말이에요. 단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나트륨 양이 혈액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소금을 먹든지 또 그럴 때는 또 바나나를 먹어가지고 파인애플을 먹든지 해서 칼륨의 비율을 높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알도스테론의 정확한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배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트륨 흡수량이 계속 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가지고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늘어버리면 뭘로 가요? 고혈압으로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뭐냐면 과다 분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겉에 있는 게 삼중막인데 토리층이라고 그 겉에 밖에 있다 토리층이라고 안에가 뭐냐면 다발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다발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냐면 코티솔. 번역본에는 코르티솔이 많더라고요. 대학 교재에는 코티솔이 많고요. 그래서 상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뭐냐면 다발층에서 분비되는 이 코티솔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항염 작용.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혈당 상승 작용을 합니다. 혈당 상승 작용.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그러면 얘는 어느 때 분비되냐?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열받을 일이 많을 때. 뭔 말이냐면 누가 갑자기 짜증나게 돈 빌려줬는데 안 준다고 도망가. 건물 샀는데 건물값이 떨어져. 오늘부터 주식 샀는데 주식값이 떨어져. 미치는 거죠. 남편이 오늘따라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코티솔이에요. 네. 근데 이게 분비되면 몸을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을 상승시키는데 어떻게 혈당을 상승시키냐면요. 이 코티솔이 간으로 가요. 코티솔이 간으로 가서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저장해 놓으면요. 글리코겐이 돼요. 깽을 부숴버리면 포도당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혈당을 왜 높일까요? 혈당을 높이는 이유.
아는 사람. 혈당을 왜 높여? 스트레스 받으면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 인간 한 대 때려버리려면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뭔가 포도당을 근육으로 끌어다 써야 돼요. 근육세포에서. 그러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기 위해서 혈당을 확 높여. 인체의 방어작용이에요. 일종의 코티솔이. 또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염증 수치를 또 줄여주는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인해서 약을 만든 게 많아요. 코티솔, 약국에 가면 뭐 코티손, 코티솔,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면 스테로이드 제제로 만드는 약들이 이걸 기반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약도 이 스테로이드 약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이도저도 안 되면 이 코티솔 이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내가 이 약을 샀다라고 하면 인생 포기할 때 쓰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쓰는 약이 이 약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토리층, 다발층, 이제 그물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그물층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그물층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요. 바로 남성 호르몬의 총칭,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 이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의 총칭인데 이 호르몬 중에 DHEA라는 이 뭐냐면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성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뭐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여러분 이 단계가 이 에스트로겐 말고 뭐 에스트리온, 에스트라디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깊이 공부하시려면 호르몬 밸런스 책에 하버드 논문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상관관계. 여기에서 이런 남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호르몬은 부신, 피질 또는 부신 겉질 호르몬이죠. 그럼 이거는 단백질로 만들었을까요? 뭐 다른 걸로 만들었을까요? 이건 다른 걸로 만들어요. 뭘로 만드냐면요. LDL 콜레스테롤. 그냥 콜레스테롤을 할게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HDL이냐 LDL이냐 LDL에 이 LDL 콜레스테롤이 공급해주는 콜레스테롤로 이 피질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알도스테론, 코티솔, 그 다음에 안드로겐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여기서 상식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세포막을 복원하는 재료로 쓰이고 이렇게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요. 그리고 남는 찌꺼기를 모아다가 담즙 산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 호르몬 중에 부신 피질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만든다. 이해되셨죠? 근데 또 하나 콜레스테롤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호르몬이에요. 별도로 꼭 알아두세요. 성호르몬.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호르몬,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호르몬은 하도 용어가 바뀌니까 그래요. 지방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그냥 지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질.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지방 또는 지질로 분류하는데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부신 피질 호르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은 주 재료가 뭐라고요? 콜레스테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합성을 해요.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내 몸에 뭔가 복원할 일이 많은 거죠. 세포막을 찢어진 세포막이라든가 상처난 세포막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성호르몬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하는 일, 나트륨 재흡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뭐예요? 부신 피질 호르몬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말 들리시죠? 뭔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호르몬을 만들어내는가 봤더니 성 호르몬도 만들어내요. 자, 콜레스테롤 분비가 줄어들면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뭘로 가요? 여성 갱년기 장애나 폐경이 빨라져요. 40대 이후에 폐경 온 사람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남성 호르몬도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때요? 남성 갱년기 장애로 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남자는 정소라고 표현하죠.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난소, 난자가 만들어진 장소를 줄여서 난소. 이거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호르몬의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료가 뭔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정말 그 뭐죠? 우리 몸이 중요하구나. 뭐냐면 탄수화물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하고 지방도 중요하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의 종류 세 가지 기억나세요? 토리층의 알도스테론, 다발층의 코티솔, 그 다음에 그물층의 안드로겐. 자,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코티솔 또는 코르티솔, 안드로겐. 그래서 호르몬의 각각의 역학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역학관계가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봐보세요. 코티솔 수치가 계속 높아져 버려요. 그럼 혈당이 계속 높아지니까 뭘로 가요? 당뇨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 남편을 당뇨로 죽이고 싶으면요 막 바가지를 팍팍팍팍 긁어보세요. 혈당이 확 높아져가지고 60대는 당뇨로 빨리 돌아가셔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남편을 또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요 알도스테론 수치가 올라가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사러 말을 해가지고 뭘로 가요? 고혈압으로 심장마비로 빨리 죽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가지고 막 다 써버렸어. 그럼 나중에 어때요? 네. 남자들은요 60대가 넘어가면 낙엽이 좀 막 울어요. 남성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돼. 왠지 여자가 말을 하면 그때부터 깽하고 살아요.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게 그게 남성 갱년기 장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남성화돼요. 이용 하고 남편이 옛날에 남편한테 기주고 사는데 지금 막 하면 깽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여성화되고요.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남성화돼요. 이해되셨죠? 원리가. 그래서 남성 평등이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가 돼요. 예. 갑자기 여성들이 포크 나이프를 들고 막 다니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이게 호르몬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르몬의 종류는 뭐다? 콜레스테롤을 만든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갑상선, 부신, 뭐 이렇게 제일 중요한 호르몬들의 종류를 좀 이해를 하셨고요. 자, 오늘은 왜 제가 좀 다시 하냐면요. 자, 우리가 뇌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중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자, 여기 이제 뇌 하수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뇌하수체는요,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위에가 시상하부고요. 이게 이제 뇌하수체예요. 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데, 요거는 어디에 관여하냐면, 사람의 성장에 관여해요. 자,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늘어나면 뭘로 가냐면 거인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적어지면 외소증이라고 되죠.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성장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아이들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도록 도와주시려면 이거하고 관련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수면 호르몬에 관계 있다라고 한 거죠. 수면 호르몬. 이 수면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에요. 자,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송과선이라는 데서 분비가 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강의 들으러 오셨다가 막 머리 쥐나신 분이 있을까봐 죄송합니다. 우리가 3년, 4년 동안 배웠던 거라 총정리하고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돼서 아이가 키가 크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아이한테 충분히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되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마그네슘 어디가 들어있어요? 네, 리스토레이트. 그러니까 식후에 리스토레이트를 하루에 한 포가 아니라 아침 먹고 한 포, 점심 먹고 한 포, 저녁 먹고 한 포씩 먹으면 3,300원 들여가지고 아이가 키가 크고 잘 되고 서울대 가면 장땡이라는 거죠. 이거 어렸을 때 이걸 알았으면 우리가 했을 건데 이렇게 좋은 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세요. 나는 세포 먹고 있다 하신 분. 오, 우유 많이 드시네요. 네. 자주 식후에 한 포씩 드세요. 자주. 리스토레이트 드시면요 소화도 잘 되고 네, 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토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햇빛 몇 분이요? 30분. 또 하나는 단백질 보충이죠.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 어디에 들어있어요? 웨이하고 프로셰이프에 많이 들어있죠. 이걸 안 드시려면 하루에 고기를 보쌈 한 8점씩 드세요. 한 달에 한 6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못 먹으니까 차라리 웨이 드시는 게 더 싸요. 네. 안 그러면 고기 먹으라 그러세요. 근데 고기 먹으면 또 이제 키울 때 오메가6 많이 먹여가지고 키우잖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 염증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있잖아요. 식품 사업을 하면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합리적으로 이 가성비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 고기로 먹는다고 생각해봐. 단백질을. 돈이 있어도 한 달에 300원 못 쓰죠. 뭐 그렇게 이제 또 그거 많이 먹어도 또 뭐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혈액이 탁해지고 염증이 늘어나잖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햇빛 30분, 좋은 충분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바뀌는 과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B3, B9, 그 다음에 철분, B6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삼구철효 이야기했죠? 5-HTP는 삼구철, 그 다음에 여기 5-HTP에서 세로토닌을 바뀔 때 B6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구철효 외우실 때는요 비타민 B3, B9, 철분이 필요해요. 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5-HTP라는 중간 물질로 바뀔 때 비타민 B3, B9, 철분이 필요해요. 삼고철효가 필요해요. 삼고철효 아시죠? 유비가 제가 공명을 모시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갔다 했잖아요. 삼고철효. 네. 트립토판이 5-HTP라는 또는 세로토닌 밖의 전구 물질인데 요게 도와주는 대사 물질이 뭐예요? 비타민 B3, B9, 철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삼고철효.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물질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로 바꿀 때 쓰이는 비타민이 뭐예요? 비타민 B6. 그러면 여러분 비타민 B군은 어디에 많아요? 액티바이트.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철분은 어디에 많아요? 리스토레이트.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식후에 니스토레이트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뭐가 분비되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먹으신 분 얼굴이 활발하고 안 먹으신 분 찡찡해요. 웃자고 소리예요. 먹으면 이 세로토닌은 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장에서 만들어져요. 실은. 장에서 95%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5%. 뇌에서는 5%밖에 안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햇빛을 안 쬐니까 세로토닌이 좀 덜 만들어지겠죠. 비 오니까 눈 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분이 약간 우울해요. 그러면 장에서 더 만들어내려고 뭐가 땡기냐면 동동주나 막걸리 또는 파전 이런 게 땡겨요. 기분이 꿀꿀하니까 한잔 하자라고 해요. 왜?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로토닌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하고 수면 호르몬의 관계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애들을 있잖아요. 막 밤 11시, 12시까지 막 공부하라고 시키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서울대 갈 놈도 연대 고대밖에 못 가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자는 것이 키도 크고 근육도 튼튼해져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종류별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호르몬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지난번에 이제 인슐린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인슐린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자, 인슐린은 무슨 혈당일 때 분비돼요? 고혈당일 때. 떡빵면을 먹고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팍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돼요. 자, 어디에서 분비되냐? 췌장의 난게르한스섬의 무슨 세포? 베타세포에서 분비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장소 췌장의 난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 수원시 호메실동 404호. 여기서 분비돼요. 췌장의 난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아도는 포도당을 간하고 근육에 저장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일 때 뽑아 쓰려고 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글루카곤이에요. 이거는 저혈당일 때. 좀 뭔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할 때 바로 이 뭐냐면 췌장의 난게르한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분비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췌장의 계란할 때 란이에요. 랑이라고도 하는데 난게르한스섬. 예. 알파세포에서 분비돼요. 그러면 여러분 간에는 포도당을 뭘로 저장을 했어요?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 저장되면 뭐가 돼요? 글리코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 포도당을 쪼개면 뭐가 돼요? 포도당이 이렇게 다시 혈당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겠죠. 혈액 안에. 이런 식으로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고혈당일 때, 저혈당일 때 무슨 혈당으로 만들어 주려고 존재해요? 정상 혈당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90에서 110 사이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려고 존재하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을 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도둑놈 할 때 토마토 할 때 소마토스타틴. 요 호르몬이 이거를 조율을 해줘야 뭐냐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 요 소마토스타틴이 췌장의 난게르한섬에 존재를 해요. 무슨 세포예요? 델타 세포. 어디 세포에 존재한다고요? 델타 세포. 그러면 여기가 췌장의 난게르한섬이라 그래요. 여기 알파, 베타가 있고 가운데 그냥 이게 델타, 돼지 꼬리가 있다라고 보여요. 야, 이 아줌마가 지금 떡을 엄청 먹어갖고 혈당이 올라가고 있어. 너 빨리 나가. 그럼 뭐가 나가야 돼요? 베타세포가 나가야 되겠죠.
이해돼요? 야, 이 아줌마가 또 먹네? 베타세포다가. 야, 옆집 아줌마랑 지금 저기 뭐냐면 스타벅스에 갔는데 달달한 라떼에다가 빵에다가 떡에다가 케이크 먹고 있어. 너 얼른 빨리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베타세포 계속 누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소마토스타틴이. 야, 이 아줌마 도가네 다시 산으로 갔어. 땀 빨뻘 흘리고 다니네. 야, 이 아줌마 지금 땀 흘려갖고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어지러지네. 너 베타세포가 이제 알파세포한테 너 빨리 나가. 저 아줌마 죽겠다 그래갖고 막 나가. 그래가지고 간으로 기어 들어가갖고 어때요? 글리코겐을 다 쪼개. 갖고 이 간 정맥으로 내보내. 그럼 혈액이 쭉 다시 정상 혈당으로 올라가. 이거를 도와주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소마토스타틴. 여러분 여기 고장 나면요. 당뇨로 가든지 저혈당으로 가가지고 죽든지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율해주는 호르몬이 뭐냐? 소마토스타틴이에요. 네. 네, 토마토스타틴 하면 참 좋았을 건데 토마토가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계를 항상 머릿속에다 정리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고객한테 이걸 설명할 줄 알면요. 굉장히 유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예. 여러분이 이것까지 설명하실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호르몬이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 성장 호르몬은 명령 체계가 이 뭐냐면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려요.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이렇게 표주박처럼 여기가 시상하부고 여기가 뭐냐면 뇌하수체예요. 자, 명령을 내리는데 뇌하수체도 앞면이 이쪽이 전엽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후엽이라고 그래요. 전엽하고 후엽이 나누어져 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앞쪽이 전엽이고 뒤쪽이 후엽이겠죠. 자, 이 성장 호르몬하고 관련된 거. 이 성장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중개하는 중개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뼈하고 근육 이런데 잘 성장하고 중개해주는 호르몬이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름이 소마토메딘이에요. 아까 그거 하다가 이거 빼먹었던 거 기억난 거예요. 소마토메딘. 여러분 이걸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왜 키가 안 클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간에서 이 중개하는 호르몬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요, 어린아이한테 뭐 디드링크라든가 간에 좋은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줘요.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래서 간의 해독 능력을 확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쫙 분비되면서 아이가 뭐 키가 쑥 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리적으로 이해만 되면 왜 내가 그러면 간에서 여러분 간에서 만들어야 되는 호르몬이 뭐냐면 항산화 호르몬이 글루타치온이에요. 자, 이거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예요. 간의 해독 능력을 유지하는 이 양자체 보면 맨 아래 그 코엔자임에 글루타치온 나오잖아요. 요거는 간에서 글리신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 메티오닌에서 합성하는 시스테인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 글루탐산. 자, 저런 그 비필수 아미노산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요. 글루타치온,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자꾸 막 모르시다는 입으로 막 외워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요게 웨이에 들어있어요. 웨이. 그 다음에 프로쉐이프에.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줘야 간 기능이 어때요? 뭘 잘 만들까요?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겠죠. 여러분 합성 글루타치온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원료를 간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원료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합성된 채로 글루타치온에서 만드는 것보다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원료를 넣어줘서 간에서 합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글리신이나 시스테인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부족해도 찐빵이 안 만들어져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찐빵이.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럼 어린아이가 왜 자꾸 피곤한가 봤더니 글루타치온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단백질 보충이 안 되니까 얘가 늘 피곤하고 엄마 갔다 오면 막 비글비글 있고 코피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글루타치온하고 셀레늄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셀레늄이 합쳐지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돼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요거는 또 H2O2를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해독을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중요하고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중요해요. 요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하고 관계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글루타치온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이 글루타치온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냐면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코큐텐, 그 다음에 아니 코큐텐하고 하나 더 있는데 이 그 항산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코큐텐 하나가 뭐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 글루타치온이 전체를 조율해주는 조절자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 어른이나 아이들은 몸에서 이 뭐냐면 해독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2차 해독할 때 뭐 전문용어로 P45라 그러거든요. 뭐 사이토크롬 뭐 이거 있어요. 그걸 활성화시켜 준 게 비타민 또 B군이에요. B, 그 다음에 또 비타민 C.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액티바이드를 먹으면 사람이 생기가 돋죠. 간에서 해독 능력이 확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덜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녁에 먹으면 또 잠이 안 와요. 제가 이번에 저녁에 피곤하다 해가지고 액티바이드를 저녁에 엄청 먹었어요. 새벽 4시까지 있잖아요. 잠을 자려고 해도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와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악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냐면 간의 기능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성인들에게. 성인한테는 이게 또 성인한테는 왜 필요하냐면요. 어린아이한테는 뼈가 자라고 근육이 튼튼해지만 어른들한테는 이거를 복구하는 호르몬이에요. 복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하고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의 몸을 재생하고 복구하는 그쪽으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항노화 호르몬.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미는 잠꾸러기. 예. 예.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관계성을 또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호르몬들 또 하나 정리를 할게요. 자,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지방세포, 요렇게 합쳐지면 뭐가 돼요? 지방 조직이 되죠. 예. 여기에 뭐 껄렁패, 깡패 혼자 있으면 얘네들은 뭐 그냥 깡패지만 요것들이 조직을 이루면 칠성파가 되고 서반파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예, 마이너스파가 되고 이렇게 모이면.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지방 조직이 되죠. 자, 지방 조직이 분포하는 것에 따라서 피부 아래 모이면 피하 지방 조직이 되는 거죠. 내장 지방 사이에 모이면 내장 지방 조직이 돼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쿠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쳐도 안 아파요. 오히려 지방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아파요. 자,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냥 피하지방, 내장지방 부르죠. 그런데 이 지방세포, 지방 조직에서 빠져나온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렙틴 호르몬이에요. 자, 렙틴 호르몬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만일 때는 저게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만일 때 계속 살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포만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몸무게 BMI가 정상일 때는 분비되는데 갑자기 살이 찌면 이게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더 먹게 돼 있어요. 막 식욕이 미친 듯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하고 반대되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 그렐린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요. 위장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냐면요. 꼬르륵꼬르륵 허기지게 하는 호르몬. 예. 허기지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분비돼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뇌의 시상하부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가지고 띵동 나왔어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먹어 라고 해서 받아주는데 띵동 눌렀는데 네가 누구야 하면은 렙틴 정석이 이해되셨죠? 인슐린이 와가지고 나 인슐린이야 띵동 눌렀는데 나 니 몰라 하면 그 인슐린 정석이 이해되셨죠? 그러는 것처럼 렙틴하고 그렐린 호르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종류가 거의 다 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자, 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가스트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여기에서 이제 위산하고 펩시노겐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죠. 요게 이제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호르몬으로 위산이 여기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위산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 안 되시는 분은요, 반드시 좋은 소금차를 드세요. 이거는 그 이시 히카루 박사님도 동시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라겐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위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는 오른쪽으로 주무시면 위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주무셔야 돼요. 왼쪽. 요 세 가지만 고치시면 위는 고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식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돼야 이 위산이랑 효소가 분비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장에서 이제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가 뭐냐면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 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호르몬이 있습니다. 원래 판크레오지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뭐냐면 뭐더라? 세크레틴으로 바뀌었구나. 우리 옛날 용어가 기억이 나고 이게 세크레틴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자, 요 호르몬이 장에서 12장에서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췌장이죠. 췌장에서 이 도관을 타고 뭐냐면 소화효소가 이렇게 분비돼서 12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간에서 담낭에 저장되어 있는 담즙산이 이렇게 분비돼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지용성 영양소를 감싸는 마이셀 작용이 일어나서 흡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스트린, 세크레틴 뭐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 분비되는 게 원래 이제 세크레틴이 분비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될 때 요게 중탄산 나트륨인가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비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소화 안 될 때 뭘 먹으면 돼요? 코카콜라나 여기 탄산 먹으면 그게 중탄산 나트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딱 순간적으로 세크레틴 분비되면서 이 효소가 분비돼요. 그러니까 맞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트랩이나 그런 걸 먹으시는 게 좋아요. 트랩이는 단맛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탄산도 나쁜 건 아니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파워 칵테일. 어디에 있다고요? 파워 칵테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로산,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섬유질을 분해하는 예? 셀룰라아제. 예. 5가지 효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파워 칵테일을 식사 전에 꼭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 칵테일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을 아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위장병 생길 일이 없어요. 위장병 안 생기려면 좋은 소금차 먹어서 위산 분비를 늘려주고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콜라겐을 먹어가지고 이의 연동 운동을 늘려주면 돼요. 자, 콜라겐을 먹으면 위만 연동 운동이 늘어날까요? 소장, 대장도 연동 운동이 늘어날까요?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 연동 운동 줄어든 사람 소금차 먹고 콜라겐 먹고 왼쪽으로 자면 고쳐져요. 특히 파워 칵테일 많이 먹으면 더 고쳐지고. 이해되셨죠? 예. 양자에서 연동 운동 흡수, 그 흡수 기능 떨어진 사람 뭐 먹어야 돼요? 유산균하고 식이섬유. 이거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 칵테일. 그러니까 고치려면은 소금차,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콜라겐 왼쪽으로 자기. 요거예요. 예. 그래서 방향성만 잡아주시면 전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세요. 항이뇨 호르몬.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자, 이뇨라는 거 뭐예요? 소변을 보다는 뜻이죠. 항이뇨는요, 소변을 못 보게 하는 호르몬. 여러분, 잠잘 때 소변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잠잘 때 호르몬,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겠죠? 그 호르몬의 이름이 바소프레신이에요. 자, 이 호르몬이 저녁에 잠잘 때 뇌하수체의 후엽이에요. 여기서 분비가 안 되면 새벽에 자주 깨요. 이해되셨어요? 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어때요? 새벽에 자주 깨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1시간 단위로 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스트레스가 꽉 차신 분. 자, 이거하고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5대5가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올라가냐면 8대2로 올라가요. 갑자기 평온하는 사람 있잖아요. 슉 올라가요. 그러면요 근육이 굳어지면서 눈이 커지고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막 진짜 사람을 째려보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내 말 이해됐죠? 그 뭐 코티솔은 또 엄청 분비돼가지고 막 사람이 완전히 뭐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런 상태가 돼 있다가 저녁에 잠을 주무시면요 교감신경이 우세할까요? 부교감신경이 우세할까요? 아니죠. 요렇게 항진돼 있을 때 자면은요 교감신경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발달돼야 소변이 안 나오는데 항진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깨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새벽에 계속 깰 수밖에 없어요. 왜? 항이뇨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하니까. 무섭죠. 그럼 여러분 새벽에 자주 깨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진다.